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에 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통신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آتش‌بس فقط در صورتی باید باشه که کاملا مشخص بشه که تکلیف روشنه یعنی به هیچ عنوان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데만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42분 사고 해역을 떠난 나무호는 이동에만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나무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진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 해명과는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 칼럼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났다고 공개해서 그 배경도 주목됩니다.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네, 이곳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예, 먼저 이 나무호 피격에 대한 이란 국영 매체하고 이란 정부의 말이 다른데요. 먼저 칼럼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TV에서 어제 오후에 작성된 칼럼입니다. 이란의 비대칭 억지력에 막혀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작전이 48시간 만에 끝났다는 제목으로 전략 분석 데스크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 안에 이란이 새 해상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HMM 나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칼럼은 미국이 해방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건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폭격한 것처럼 썼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사관 해명에 배치되는 칼럼을 실은 프레스TV는 오늘은 이란 대사관의 이 발표를 자세히 담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이 칼럼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 프레스TV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국영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직접 밝혔다고요. 네, 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 지도자 선출 2달이 지나도록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협의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 이 만남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말했다고 오늘 이란 국영 매체 IRIB가 전했습니다. 이 산업계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만났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 만남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오늘 산업계 회의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이란 내부 강경파를 향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의원단을 이끌고 먼저 방중한 트럼프 측근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这次代表团是特朗普总统就任以来第一个美国国会的两党参议员的代表团。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방문단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ou were working to de-escalate tensions, to bring peace to the Middle East,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실제 앞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수장 간 회담 이후 미국과 휴전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방중 전에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체결될 거란 미국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제한 등 14개 항에 일단 서명하고 30일간 세부 협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란과 작은 전쟁을 매듭짓고 중국과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주변의 미국계 호텔은 12일부터 15일 사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맞이 경호 의전 준비와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따른 미중 양측의 협상 시나리오 마련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미군 기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동의 15개 미군 기지에서 최소 228개의 군사 자산이 타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파괴된 시설에는 병영과 창고뿐 아니라 사드 레이더와 조기 경보 통제기 등 핵심 전략 자산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낸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 이번엔 성모상의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 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중동 사태 69일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상황을 끝낼 수 있다라면서 이제 시간표까지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종전이 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뭐 사실에 입각해서 물론 하겠지만 본인의 기대에 섞인 전망, 본인의 바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란 측의 반응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그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14, 15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악시오스가 보도한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지금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개 한 14가지 항을 담은 한 장짜리 MOU를 맺겠다는 것이고 그게 맺어지면 그때부터 세부 내용을 30일 동안 협의를 하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보면 뭐 이제 이란이 핵활동, 핵농축 활동을 이제 중단한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보상으로 일부 제재를 풀고 또 동결 자산의 일부를 해제한다. 예.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을 풀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역봉쇄, 다시 말하면 선박의 통행을 일부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략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이지만 이란은 농축 우라늄 440여 킬로그램도 반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뭐 15년 동안 농축을 하지 않는다. 예. 이후에 뭐 한 3.67% 과거 JCPOA 뭐 그런 정도 하는 걸 지금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략적인 보도 내용인데 이란 측은 뭐 즉각 부인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날 소위 말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고 두 척이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여러 척이 피격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또 있었고 이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잠정 이거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예. 종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 요구가 있어서 이걸 중단하고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종전 합의의 레드라인으로 밝혀왔던 이 핵 합의에도 이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그 발언 부분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But with that being said,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Deadline for President? Is there a deadline? You have a deadline when you expect to hear back? Never a deadline. It'll happen. It'll happen, but never a deadline. Hi,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We're going to get it. We're going to get it. 자, 종전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아주 숱한 질문들을 계속 이제 던졌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인,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들이 이제 쭉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그동안 이제 고농축 우라늄 외부 반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게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강경파들이 입장에 나면서 핵 문제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말라 하고 우선은 해역 문제 풀고 핵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했었는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란과 좀 핵 의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눈 것처럼 보이죠. 예. 24시간 동안 또 지난 2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고 이란 외무부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거 봐서는 이란 측도 지금 해상 역봉사가 계속되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 협상파 쪽에서 협상을 좀 지지하는 쪽에서도 미국과 어느 정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자신들끼리도 이제 의견 조율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초강경파처럼 이거 뭐 핵 문제 얘기 꺼내지 말고 협상 안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안에서도 일단 이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교부 쪽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그대로 또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협상에 가서 협상장까지 간다면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리고 뭐 지하 핵시설도 가동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뭐 감찰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또 사실상 보면 또 이란 측에서 받아들이기 또 힘든 요구 조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협상장으로 과연 이란이 갈지 또 어떻게 뭐 협상단을 또 어떻게 꾸릴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협상단 대표로 갈리바프라 강경파지만 그래도 협상에 우호적인 사람이 봤는데 만약에 이 갈리바프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초강경파를 협상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람 졸가드르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군 종사령관.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을 넣을 경우에는 이제 감시하러 가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협상을 나갈지, 협상단 구성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우선은 협상의 문을 이란이 닫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중국 방문 전까지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미국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사실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도 쉽게 내주기 어려운 카드들을 내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만큼 상당한 수준의 보장을 제시했을까? 아니면 이란의 내부 경제가 그만큼 좀 많이 어려운가?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같은 영향을 같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도 방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왕이 그 외교부장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2.28 이 중동 전쟁 이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부장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표단이 중국 측에다 감사 표현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3월달 초부터 그 외국 군함을 보내라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중국도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봉쇄와 역봉쇄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중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자체가 차단돼 있고 그동안 우회적으로 해서 이란에 자금을 대주던 그런 회사들이 또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들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다시 말하면 이란 내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TV를 보신 분들도 아마 웬만큼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국 이란의 혁명수비대 강경파에 있는 사람들 협상은 없다고 그랬고 미국은 뭐 항복해야 된다, 패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역봉쇄 소위 말하는 경제 분노 작전 시작된 게 지난 4월 13일이었으니까요.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 측이 전쟁 피해로서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2,700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손 털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손 털고 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협상의 끈은 놓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 공감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모스타바를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또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을 했잖아요. 이란에 누가 지금 나의 협상 대상인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만약에 MOU 하나를 맺어진다면 이거는 결국 이란도 미국의 안을 받아서 이란의 통일된 안을 들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란 내부의 어려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반대급부로서 이제 동결 자금 푸는 거, 제재를 해제하는 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란이 핵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성의를 보이면 뭔가 반대급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랜드 바게인 아닙니까?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란도 그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이 어떤지는 아마도 일단 어제 보도로 이제 48시간을 준다고 그랬고 CNN 보도에서도 7일에 현지 시간으로 7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랑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오늘 밤에라도 이란의 입장이 보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이제 강경론도 나오다 보니까 이란 외무부가 아직 뭐 검토 중이다라고 했으나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 언론 보도를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부가 좀 복잡한 걸까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갈리바프 의장이 만약에 또 2차 협상단을 꾸린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대표단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강경파 중에서는 혁명수비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협상에 그래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근데 악시오스 보도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신빙성을 많이 잃기도 했으니까요. 뭐
갈리바프 의장의 말이 또 반드시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협상을 만약에 정말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면은 자신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바로 받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끌면서 뭐 검토 중이라고 좀 튕기는 자세 좀 보일 수도 있겠고요. 갈리바프 의장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협상파고 뭐 협상 단장을 맡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지금 악시오스 보도대로 악시오스 보도 내용만 보면은 좀 미국에 유리한 측면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협상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 두고 봐야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모스타바의 어떤 명의로 승인만 떨어지면은 뭐 누구든지 뭐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초강경 혁명 수비대의 어떤 메시지라도 하더라도 하여튼 모스타바가 협상에 나가라고 한다 승인만 떨어지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요번에 뭐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면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또 협상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쪽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란 쪽도 약간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문을 완전히 닫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즈타바를 만났다고 네. 공개적으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 네. 그러니까 이란 협상단에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페제슈키안과 갈리바프 의장은 그래도 협상 쪽에 기운 사람이라 보면 되고 특히나 이제 네. 페제슈키안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돈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흐마드 바이디 같은 혁명수대 총사령관이 거의 이제 독대하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람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런 면담 얘기가 같은 것도 있었죠. 차단을 했었죠. 맞아요. 나 예. 아니면 못 만난다는 식으로 예, 했었는데 뭐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만나서 모스타바를 뭐 면담까지 했을 정도면 모스타바 분명히 살아있는 거 확실하고 면담까지 했을 정도면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모스타바가 과연 그러면 이 협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 페르시아만의 날 기념일 때는 뭐 핵 미사일 권리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모스타바가 뭐 승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 협상장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할지 알 땐다 할지 결국에는 모스타바의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걸 좀 기다릴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할 때 이 이란의 지도부 반응이 계속 좀 갈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뭐 굿캅, 배드캅, 투트랙 작전이다. 협상력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 내부의 정교한 협상 전략의 바탕을 두고 너는 굿캅해, 난 배드캅 할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목소리를 내놨다면 그건 뭐 아주 훌륭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실제 4월 11일 날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1차 종전을 위한 협상을 했었잖아요. 지금 갈리바프 단장과 미국의 부통령 이렇게 가서 협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들려 나오는 그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키스탄 쪽에서 봤을 때도 그 이란 측 대표단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너무 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협상 통일된 안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통령도 결국 밴스 부통령도 결국 우리 안 던졌다, 이제 끝나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의 답장을 기다린다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란 내부가 통일된 입장이 되질 않고 강경파와 협상파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불만을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타바가 정말 정신이 살아있고 그동안 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말에 기울이고 그에게 모든 전적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 있었지만 만약에 페제슈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쪽 협상파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혹시 소통이 됐고 모스타바가 그걸 이해를 해서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맞다라는 그쪽에 힘을 만약에 실어준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전된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 정말 오랜만에 이제 주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심야 토크쇼, TV 토크쇼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언이 화제인데 그 진행자가 자신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요즘 기준이라면 당신도 할 만하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거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좀 많이 참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조롱해 왔었고 계속 이제 비교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 내가 더 훌륭하다 계속 얘기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진행자가 얘기하니까
트럼프도 하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요즘은 않았지만. 뭐 아무나 다 하는 게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게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핵 합의였죠. 2015년도 포괄적 핵 합의인데 이거를 깬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링컨 기념관 앞에 그 연못 같은 것도 오바마 때는 더러웠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이제 청결하게 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참았다가 좀 이렇게 폭발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이게 은연중에.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말을 쉽게 하라. 이런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트럼프처럼 해라.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이제 쉽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다 비판한 거네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좀 많이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좀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이 시간대에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과연 중국이 또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دوستان چینی ما هم اعتقاد دارن که ایران بعد از جنگ متفاوت از ایران قبل از جنگ هست و یک ارتقاء وضعیت بین‌المللی پیدا کرده. 예. 네, 이렇게 중국 그리고 이란의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휴전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란이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이란 편을 들어준 것 같은 발언이에요. 네, 일단 들어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요, 왕이 부장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기로 한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다르거든요. 말은 우리는 핵무기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농축을 해왔고 핵무기 직전까지 갔고 지하시설에서 끊임없이 핵을 개발을 했고 그걸 탑재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왕이 부장도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는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권한인데, 근데 이제 그 권한을 확대 해석하면 그 농축 권한, 그다음에 재처리 권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걸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적으로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제 이란은 NPT 가입국이면서도 사실은 그걸 넘어선 그런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베선트 장관도 얘기했고 루비오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바라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중국이 이란의 압력을 행사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요구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야만 사실은 미국도 봉쇄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고 그 대신 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란이 원하는 대로 기본적인 농축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장관이 진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한다. 우리 이제 금방 호르무즈 해협 열 수 있다. 좀 미국 좀 말려줘.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간 건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예, 핵농축 한 국가로서 그건 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전개적으로 좀 중국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주유소 보면은 줄 선 사람들 엄청 더 많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미국 장관들도 얘기하지만 수출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유가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얘기는 처음에 휴전할 때부터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요번에 이제 아랑치 국무장관, 외무장관 직접 만나서 얘기했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제 핵 에너지 이용, 뭐 이란의 어떤 뭐 주권을 해서 체면을 세워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우선은 인정해주되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둘이서 만약에 예. 협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논의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미국과 논의를 하던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도 좀 급하니까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대신 중국도 이제 이렇게 이란을 만약에 설득에 성공한다면 이제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해줬으니까 미국이 신세를 지게 된 부분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권리 같은 것도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우리가 너네 그 화해하도록 종전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란 측 입장을 들어주면서 세우면 세워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좀 열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 내지는 또 압박을 또 중국 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게 중국은 뭐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든 간에 미국과 달리 뭔가 일방적이지 않고 남의 국가 어떤 뭐 약소국의 입장을 좀 경청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뭔가 좀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주권을 존중해주고 평화적 해결을 하는 어떤 국가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노릴 수가 있겠죠. 국제사회에. 그거는 옛날에 미국이 가졌던 이미지인데요. 미국이 가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이 대신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해서 뭔가 이란 측 얘기를 들어주면서 어떤 그런 입장.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이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뭐 브릭스라든가 뭐 상하이 협력기구 그런 국가들한테 이런 모습 같은 거를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 협상이 잘 된다면 뭐 관세나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한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중 전에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복잡하고 긴장이 높아지고 유가가 막 계속 올라가고 미국 내부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코 루비오는 의회에게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이미 끝났다. 그리고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분노 작전은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중 이전에 어쨌든 이란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종전이라고 하는 이 틀 이걸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좀 털고 가야 지금 중국과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 10월 달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기타 뭐 히토리 문제 여러 가지 그 펜타닐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이제 9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작년 이후에 이제 또 시 주석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어쨌든 미중 관계의 집중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짐을 좀 덜어놓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원유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풀고 또 중동 문제 해결에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 주석으로서는 자기의 위상도 높이고 대미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로 홍해로 본인들의 핵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원래는 지중해에 있던 거를
홍해 쪽으로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에즈 운하를 네. 통해 가지고.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홍해 쪽으로도 오고 있고 만약에 예. 이제 홍해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갈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프랑스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그랬죠. 예, 받아가지고 네. 이제 뭐 선원들 선원도 필리핀 다치고.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다쳤기 때문에 프랑스는 또 그 전부터 우선은 자신들이 어떤 해상 연합체 같은 거 이제 구성하기로 했었죠. 영국과 같이 해서 그 전에는 우선 이제 방어적 측면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종전 후에 어떤 다국적 연합체 우리나라도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좀 호응을 하기도 했었고 참여하기도 네. 얘기도 했었으니까 대개 이제 종전 후에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좀 급박한 상황에서 프랑스 배가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프랑스도 나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는데 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핵 항모 같은 것을 이제 한번 이란에 한번 보여주는 건가요? 샤롤드골.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뭐 갈지 안 갈지 또 지켜봐야 되죠. 뭐 홍해에서 네. 멈출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액션 같은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자국 선박이 당했다는 것 때문에라도 우선 우리도 강대국으로서 핵 보유국이고 핵 항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란 측에 뭐 이란이 직접 공격 뭐 할 정도까지 아니겠습니다만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어느 국가든지 자국민은 아닌 뭐 필리핀 선원이라고 합니다만 예. 자국 선박이 공격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야. 우리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쫙 밑으로 지금 내보내는 것 같은데 뭐 직접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공격보다는 뭐 프랑스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겠고 이런 행동 하나가 아무래도 뭐 이란이 뭐 계속해서 자신들은 공격했다는 것을 계속 네.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쪽이긴 합니다만 프랑스 선박 같은 걸 이제 다시 앞으로는 좀 건들기는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그 발표한 바로는 네. 어쨌든 국제법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안전 이 확보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가 확고하고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도 있다. 능력, 준비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런데 핵 추진 항공모함을 미국 외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핵 추진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항공모함이 세척이지만 다 그 핵 추진이 아니거든요. 일반 엔진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항공모함은 엄청나게 이 작전 반경이 넓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저기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보다는 적지만 규모가 적지만 함재기가 20대가 넘고요. 거기엔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까지 진출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2.28 작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외국 선박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움직이는 나라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프랑스의 군함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제 홍해하고 아덴만, 그러니까 네. 그 예멘 그 앞바다 네네. 그쪽까지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공격 작전에 프랑스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후에 호르무즈의 안전 통행을 위해서 프랑스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나서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호르무즈 개방이 좀 머지 않았음을 예측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났던 우리 선박이 나무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인 작업이 오늘 시작이 됐고 이르면 이제 오늘 밤 늦으면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에 두바이항에 이 수리하는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인이 되면 사고 원인 규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 이제 뭐 해양수산부 정부 쪽에서도 갈 거고요. 아마도 이런 건 이제 소방 관련 전문가분들도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 원인을 이제 분석할 텐데요. 이게 뭐 구멍은 또 나지 않았다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걸 이제 규명할 수 있겠죠. 전문가분들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안에서 정말 기관실에서 화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뢰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외부 폭발음이 또 들렸다는 선원들의 또 증언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CCTV도 같은 거 확인해 볼 것이고 외부 폭발이라면 뭐 기뢰 멀리서 터진 어떤 기뢰에 의해서 어떤 그런 뭐 큰 진동에 의해서 어떤 쾅 하면서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그래서 사고 원인 규명 같은 거는 저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이 가서 참여하니까요. 밝힐 것 같은데 대신 이것을 이제 누구 소행이냐 밝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심증적으로는 아마도 이란 쪽에서 날아온
어떤 뭐 이란 측의 어떤 기뢰라든가 어떤 뭐 그것에 의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이란 측에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뭐 어떤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히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사과의 원인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있는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의 소행은 아니다라고 이제 극구 부인을 한 상황에서 오늘 이란의 국영 매체가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주권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가라고 했던 그 규정을 어기고 했던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란 정부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도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영 매체도 사실은 뭐 국영 매체 누군가가 논평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지침 없이 일방적으로 썼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진한 이 자유 항행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서 어쨌든 이 새로운 통행 질서를 얘기를 했고 그걸 한국 선박이 위반했기 때문에 타격을 했다. 그 일부 또 타격받은 프랑스 배라든지 여러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 내부 폭발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데 기뢰이냐 아니면 드론이나 다른 어떤 공영 매체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뢰, 부유 기뢰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도 이란이 이 뿌린 기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이 될 거고 미국은 또 뭐 이란의 소행이라고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원인 파악을 하고 사후 조치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좀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레바논을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모독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담배를 성모상의 입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찍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대낮에 프랑스 수녀가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예수상 망치에 이어서 신성모독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의 담배를 물리는 사진이 또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좀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유대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타 종교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타 종교,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특징이 이제 아랍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교인들 비율이 높죠. 그중에서 이제 가톨릭 비율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어떤 타 종교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군을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 망치로다가 예수상을 부신 병사도 이제 처벌을 받고 했습니다만 이 병사 같은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 처분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 안에서도 지금 뭔가 지나친 어떤 극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여러 종교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런 일부 병사들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반드시 또 사과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그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 사이 분위기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종전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종전 협상을
어떻게 보면 뭐 반기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종전이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측 발표는 그겁니다.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의 지휘관의 소재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이런 행동이 지금 어렵게 성사되고 있는 종전협상에 찬물을 끼얹거나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 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한데요.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 격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they can't have nuclear weapons. You know, it's very simple. But what's not to submit? 현재 논의 중인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 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Trump wants to say that the Iranian regime has to commit not to enrich uranium at all, and the Iranian regime says that's a red line for them, and they absolutely want to retain the ability to enrich uranium up to a certain level.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춰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There will be a risk premium for the Middle East Gulf, and I expect that will persist for the long term. And when I say long term, I mean probably years.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료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맹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맹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지난달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선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곧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죠.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제이미슨 클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오는 14,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산 에너지 구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베이징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합의들을 저해하는 사안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 정유시설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은 이란 정권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 군사력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2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원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도 전쟁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이죠. 이날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 비료며 흙값도 올랐는데 화분 구하는 것마저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출하 준비가 한창인 화훼농가. 온실 한쪽에 카네이션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대목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농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료도 지금 다 올라가서 한 30%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카네이션 포장용 비닐 가격도 뛰었고 무엇보다 화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플라스틱 화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농가에서도 예년과 다른 화분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배용 흙값도 이전보다 비싸졌는데 아직 일교차가 큰 요즘 온도 유지에 필수인 등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9,000리터 정도를 제가 쓰거든요. 1년에.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앞으로의 준비하는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 있는 꽃집 등 거래처는 차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왕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를 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꽃값을 올렸다가 손님이 아예 끊길까봐 걱정이고 그대로 팔자니 이윤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 5월에도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에 화훼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추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97달러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 값이 최근 1.56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인 1.4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어게인 공천 논란 끝에 결국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고비를 넘었지만
탈당에 이어지면서 소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논란 끝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직후 SNS를 통해 자신도 당도 고통스러울 거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당 배수진을 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결단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 전 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경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공모를 할 것인지 이분들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를 어려운 숙제를 풀었지만 첩첩산중 곳곳에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강원에서는 지사 선거에서 컷오프된 재선 출신 염동열 전 의원이 탈당해 우상호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청장은 역시 컷오프 이후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원로 정치인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영입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5선 출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3선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는데요.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무소속 현직 도지사가 정치 생명이 걸린 치열한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전북지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8번의 지방선거가 모두 똑같았다 보니 그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과정이 이번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 승자는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후보. 경쟁자 안호영 의원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현직 김관영 지사가 징계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지만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반 이재명도 반 민주당도 아니라며 오로지 자신을 제명한 반 정청래로만 대결 전선을 좁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 민주당 경선 공식 후보 이원택 예비 후보는 김 예비 후보가 대리비 명목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현금 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앞으로 상당한 변수입니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돼 출석 조사까지 마쳤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됐지만 민주당을 외치는 무소속 후보와 적자를 강조하는 민주당 공식 후보 간의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북도지사 선거. 특히 두 사람의 승패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걸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속전속결 31만 호 공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를 전현직 대통령의 푸들로 비유하며 이 날선 신경전을 벌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인프라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혁명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 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정 후보는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고 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 압도적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3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직후 YTN에 출연해 정답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며 사선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인허가 때 빨리빨리 처리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대 양당 고공전도 한창인데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공약을 20개 넘게 발표하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 정중앙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이런 가운데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방선거 때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는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5% 오른 7,4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직후 7,53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널뛰기 장세로 7,250선까지 폭삭 주저앉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1.43% 오른 7,490으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와 3.3% 상승한 27만 1,500원과 165만 4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올랐지만 방산주 전반은 약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받으니까 덜 올랐던,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해 0.91% 하락한 1,19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48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낙폭을 줄여 1.1원 내린 1,45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에서 출발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조 유지는 협상 낙관론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 및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10,000원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추가 소비액이
없이 여력 확보가 제한됐고 무주택 가게는 주식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 노조 가운데 가전부문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반 노조에 등극한 초기업 노조는 이제와 추가 의견을 받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 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초기업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 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인인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B씨를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술에 약을 탄 혐의로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은 B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시킨 치킨만 150만 원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당연히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YTN 이수빈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희예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 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누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 나흘 전 이미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당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4개월 뒤 검찰의 보안 수사에서는 뇌 부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나흘 뒤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가 동네 병원에 방문했고 서로 색깔이 다른 멍이 있는 걸 확인한 의사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청과 경찰이 아이 가정을 들여다봤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아이가 숨진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학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학병원 CT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뇌부종이 발견됐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벽에 박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없었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출혈이나 골절 같은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대학병원 소견서까지 근거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폭력 신고까지 있었던 가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의심 신고 때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던 양주시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한 차례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일단 신병 확보 시도 불발로 남은 경찰 수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엿새 만에 다시 신청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했습니다. 지난번 기각 사유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번에도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모펀드는 지난 2022년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는데 경찰은 방 의장이 비공개 계약을 맺고 매각 차익의 30%가량인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문제가 된 시점에는 상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상황. 경찰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1년 4개월에 걸친 장기 수사를 이어왔지만 재차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재기각 결정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에이스 원태인이 뒤늦게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키움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개막 전부터 부상에다 욕설 논란까지 겪으며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원태인. 키움 타선을 맞아 7회까지 한 점도 주지 않고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안타는 3개만 맞고 삼진 6개를 뽑아냈습니다. 시즌 5번째 출전만에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제가 앞선 부상으로서 조금 늦게 팀에 들어오고 나서 좀 크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시즌은 길고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삼성 타선은 초반부터 장타를 앞서 손쉽게 점수를 뽑았습니다. 1회 투아웃 이후 디아즈가 2루타로 선취점.
류지혁도 2타점 2루타를 보탰습니다. 이후에는 2루타를 치고 나간 김동환을 최용우가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6대0으로 승리한 삼성은 지난달 고척에서 당한 싹쓸이패를 그대로 되갚으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1대0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두산이 8회 박지훈이 2타점 역전 적시타로 앞서갑니다. 박준순의 안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난 두산은 9회 말 카메론의 결정적인 호수비로 위기를 넘기고 어린이날 시리즈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노시환의 홈런 2개 등 홈런 4개를 포함해 19안타를 몰아치며 11대4로 앞선 한화. 1군에 복귀한 김서현이 9회에 등판했지만 4사구 3개와 안타 2개로 허무하게 마운드를 내려갔고 한화는 넉 점이나 더 내주고 힘겹게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8회 박건의 투런포 등 안타 12개를 몰아친 NC는 SSG에 10대5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어버이날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0도로 예상되고 대구는 21도로 오늘보다도 7도 정도 낮다는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지방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새벽부터 맑아지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춘천 9도, 포항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이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전주 20도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화창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지만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